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샘물 원장님의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함께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정샘물 원장님이 풍기시는 이미지처럼 포근하고 참 좋았지만 책이 시작되는 에필로그에 적힌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인생의 변화는 나를 믿는 순간 시작된다예요. 깡마른 10대 소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미술을 전공하신 어머니를 따라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세가 기울고 고등학교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소녀는 미대를 포기하고 17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연세대로 달려가 교수님들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소녀는 밤이 되면 단란한 가족과 근사한 여성의 사진을 신문에서 오려 차곡차곡 스크랩하기 시작합니다. 17 어리기만 할 것 같은 소녀는 힘듦에도 거기에 안주하고 멈춰있지 않고 10년, 20년 후 자기 모습을 그 스크랩을 통해 꿈꾸기 시작해요. 지금 그 소녀가 늘 외로웠지만 꿋꿋하고 강단있던 그 소녀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묻고 싶다. 누가 시킨 것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넌 어쩌면 그럴 수 있었냐고. 가진 것도 도와줄 리도 없었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근사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었냐고. 30년 후 그 소녀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드나들던 연세대 공과대에서 이제는 매년 특강을 하러 나가고 든든하고 자상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건강하고 활기찬 두 딸의 엄마가 되었죠. 꿈에 그리던 순수 미술로 유학도 다녀왔고 이름을 딴 메이크업 브랜드와 아카데미도 만들었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7 소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열망과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지금 내 눈앞에 그 소녀가 나타난다면 안아주고 싶다. 마르고 웅크린 어깨를 안고 다독이면서 말해주고 싶다. 수고 많았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전 이 책의 이 첫 장만 읽고도 뭉클해지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던 무렵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영영 회생 불가능했대요. 빚쟁이에 시달리며 불쑥불쑥 찾아오는 빚쟁이들도 무서웠지만 어린 소녀의 눈에 더 끔찍한 것은 웃는 얼굴로 대하던 집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바뀐 태도였대요.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못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변해버린 어른들의 태도를 10대 소녀가 이해하긴 어려웠고 배신감마저 들었답니다. 그때 어린 소녀는 나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머문 곳을 늘 깔끔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결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는 친구들이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고 지나가면 마른 걸레로 남은 물기를 보송보송하게 닦았대요. 친구들과 미리 그렇게 분업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누군가가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대요. 공중 화장실에서는 사용한 칸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대요. 바닥이나 변기에 물기가 있으면 집에서 하듯이 휴지를 뽑아 닦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웠고요. 나와 손을 씻을 때는 세면대 물기까지 깔끔하게 닦았대요. 생색 내려고 한 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소녀만은 알았대요. 나의 사소한 일이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걸. 그런 일을 하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걸요. 그런 작은 뿌듯함이 가난하고 고단했던 10대 시절을 견디고 버틸 힘을 주었대요.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쉬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공중 화장실에 쓰면 그때와 똑같이 뒷정리를 하고 나오신대요. 누가 보면 오지랖이라고 할 만큼 싹 정리를 하고 나오신대요.
8살이 된 큰딸과 함께 있을 때는 직접 본보기로 공중도덕을 가르치실 기회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도 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내가 공중화장실을 정리하는 걸 늘 봐왔으니 딸도 자라서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때가 오면 딸도 어린 시절의 나처럼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자존감을 채워주는지 알게 되겠지. 미국 유학 시절엔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대요. 유학은 부유한 집 아이들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물만 마시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손큰언니 역할을 자처하셨대요. 미국인 친구가 도시락을 보더니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느냐고 물었대요. 그때 원장님은 이것이 나의 작은 쓰임이라고. 밥을 나누어 먹는 사소한 일로 누군가의 하루를 든든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쓰임은 기꺼이 받겠다고 대답했대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온 연예인이 유난히 표정이 어두워 보일 때면 열의 9은 악성 댓글이 그 원인이래요. 그럴 때 안타까워서 조심스레 한마디 건넨대요. 그걸 왜 봤어? 보지 말라니까. 이미 봤으면 댓글 단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하고 넘겨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참 이상하게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보다 비난하고 비웃는 말이 더 빨리 가슴에 꽂히고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지인 중 한 사람은 갑자기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가 SNS로 눈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악성 댓글을 남겼단다. 그 말을 한 사람과는 친분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눈이 예쁘고 근사하다고 말해주었지만 결국은 친분도 안분도 예의도 없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이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흔들리고 상처받는 것일까? 왜 누군가의 불만, 열등감, 불안이 투영된 쓰레기 같은 말을 덥석 받아안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걸까?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탁자에 물컵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 가시더래요. 바빠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손님으로 간 원장님은 밥 먹으러 갔다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잠시 뒤에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오자 냉큼 이렇게 말하셨대요. 피부에 뭐 바르세요? 라고. 아주머니가 네? 라고 대묻자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당장 삿대질할 것 같던 아주머니 표정이 화사해지더래요. 비결은 뭐요? 그냥 크림이나 바르죠 라고 하시면서 수줍게 웃으시며 음식을 서빙하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그때부턴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같았대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한 이유는 타인의 감정에 덩달아 널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맛없는 식사를 하고 소화불량에 걸릴 필요가 없다. 타인의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도 내 선택. 산뜻하게 튕겨내는 것도 내 선택이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것, 나의 감정은 내 것. 이렇게 명확하게 선긋기를 해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선긋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식당 아주머니처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 모를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남 모르는 사람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부모, 친구, 배우자, 이웃이 던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은 피할 도리가 없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대로 포장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에 속절없이 마음을 베이고 상처를 입는다. 쉽진 않겠지만 이런 관계는 차라리 끊는 편이 낫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없다. 혈연이라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자.
쓰레기 같은 말이 날아올 때마다 뚜껑을 닫아서 쓰레기를 퉁 튕겨내는 광경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몸의 근력을 키우려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힘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악의와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잘 살겠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하고 다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정샘물 원장님의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